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나간골의 황참판댁 대문 앞은 잔치집 특유의 들뜬 분위기로 소란스러웠습니다. 황참판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인근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아첨꾼들이 보낸 화려한 선물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지요. 담장 너머에서는 기름 냄새와 고기 익는 냄새가 진동하며 굶주린 이들의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담벼락 밑 뜨거운 흙바닥 위에 한 처녀가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떼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이리저리 해진 누더기 옷은 그녀의 본래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월하. 며칠을 굶었는지 그녀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잔치집의 뒷문이 열리고 하인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구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월하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인 앞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사흘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벌레 보듯 그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가 감히 대감마님 잔칫날에 재수를 없게 해 썩어지지 못할까. 그는 월하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월하는 힘없이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소란을 듣고 나온 집사 역시 저런 것들은 흠씬 두들겨 패서 쫓아내야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며 고함을 질렀지요. 순식간에 장정 몇이 몰려나와 월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월하를 멍석에 둘둘 말아 발길질과 몽둥이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에욱! 월하는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매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잔인한 폭력 앞에 그녀의 희미한 의식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란 말이오. 어수룩하고 둔탁한 목소리 하나가 그들의 폭력을 가로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수룩하기로 소문난 노총각 석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놀림받는 처지였지요. 석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멍석에 말린 월하의 앞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배가 고파 그런 것뿐이오. 죄 없는 사람에게 너무 심하지 않소. 이놈이 미쳤나. 내까지 꽤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장정 하나가 석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석보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월하를 감쌌습니다. 그의 우직하고 순박한 눈에는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서툴지만 강한 저항의 빛이 담겨 있었지요. 소란이 커지자 마침내 황참판이 거들먹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석보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지요. 쯧쯧, 저런 모자란 놈이니 끼리끼리 어울리는구나. 내 오늘 환갑잔치이니 특별히 내 놈의 체면을 보아 저 계집을 살려주마. 당장 내 놈과 함께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석보는 황급히 월하를 둘러싼 멍석을 풀었습니다. 월하는 이미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지요. 석보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등에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월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품삯 대신 받아온
그의 유일한 재산인 따끈한 찐 옥수수 한 개였습니다. 석보는 아무 말 없이 월하를 업고 자신의 초라한 흙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등 위에서 희미한 의식을 되찾은 월하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따뜻한 옥수수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멸시와 폭력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한 온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우직하고 선한 사내의 곁에 자신의 남은 생을 걸어보기로. 석보의 초라한 흙집은 말이 집이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움막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내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석보의 늙은 노모가 기침을 콜록이며 누워 있었지요. 월하는 그런 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석보 모자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석보의 낡은 옷을 꼼꼼히 꿰매 주었고 집 안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은 바로 자리에 누워있는 석보의 노모를 간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월하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였기에 의술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뒷산에 올라 노모의 기침에 좋은 도라지와 맹문동을 캐왔고 그것을 정성껏 다려 하루 3번씩 노모에게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처녀를 경계하던 노모도 월하의 지극정성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석보는 그런 월하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월하는 더 이상 남루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월하 낭자, 나처럼 못나고 가진 것 없는 놈이 감히 낭자를 마음에 품어도 되겠소. 그의 고백은 투박하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석보의 우직하고 선한 마음에 이미 깊이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혼인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거지 노총각이 장가간다더니 딱 제 짝을 만났군. 거지끼리 살면 뭐가 나오나. 깡통이 나오지. 특히 황참파는 두 사람의 혼인을 가장 큰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혼례식 날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잔치는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요. 월하와 석보의 혼례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을 옷도 없어 월선이 밤새 기워 만든 가장 깨끗한 무명옷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차려진 음식이라고는 마을 사람들이 던져주듯 가져온 멀건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요. 황참파는 대청마루에 앉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과연 천생연분이로구나. 거지 노총각에게 딱 어울리는 거지 며느리가 아닌가.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를 따라 마을 사람들 역시 손뼉을 치며 두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곁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석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월하와 석보의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결합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황참판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황참판은 자신의 집사를 석보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사는 콧대를 세우고 거들먹거리며 낡은 장부 하나를 석보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아비가 살아생전 쌀 5가마니를 빌려간 빚이 있더구나. 10년이 넘도록 갚지 않았으니 이제 그 빚을 네가 갚아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석보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가 그런 큰 빚을 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장부에 찍힌 손도장 역시 조잡하게 위조된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힘없는 석보가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오. 저는 그런 빚에 대해 아는 바가 없소. 석보가 항변했지만 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지든지 하거라. 허나 이 고을 원님이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 놈도 잘 알고 있겠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황참판은 이미 고을 원님과 결탁하여 이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 가봤자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곤장만 맞고 쫓겨날 것이 뻔했지요. 집사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묵은 이자까지 쳐서 쌀 5가마니를 갚지 못하면 내 놈이 살고 있는 이 집과 그 손바닥만 한 밭되기마저 차압할 것이다. 그리 되면 너는 내 어미와 그 거지 계집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알거라. 집사가 돌아간 후 석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절망했습니다. 쌀 5가마니. 그것은 그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갓 결혼하여 이제 막 행복한 삶을 꿈꾸던 그에게 이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지요. 월하, 미안하오. 나 같은 놈을 만나 당신까지 고생하게 되었구려. 석보는 아내의 얼굴을 참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절망감에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꼼짝없이 길거리로 쫓겨날 운명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련은 너무나도 빠르고 가혹하게 그들의 행복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석보가 절망에 빠져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월하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총기로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는 주저앉아 운명을 탓하는 대신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하는 몰락하기 전 양반가 규수로서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벼슬길의 뜻이 없는 대신 농사와 의학, 그리고 상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실학자였습니다. 월하는 아버지와 함께 서책을 읽으며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읽어내는 법을 배웠지요. 그녀는 석보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황참판이 소유한 땅 중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갈이 너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나 물가에 있어 해마다 물에 잠기는 그런 땅 말입니다. 석보는 아내의 뜬금없는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손뼉을 쳤습니다. 아, 있소. 있고 말고. 마을 동쪽 강변에 온통 자갈투성이인 묵정밭이 하나 있어. 황참판도 그 땅은 쓸모가 없다며 아무나 땔감이라도 해가라고 내버려둔 땅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월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갈밭,
강변, 물 빠짐이 좋은 땅, 낡은 농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호와 감초 같은 약초는 척박하고 물 빠짐이 좋은 자갈 땅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약성을 낸다. 월하는 즉시 석보를 이끌고 그 강변 자갈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석보의 말대로 그곳은 농사를 짓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눈에는 그 버려진 땅이 황금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땅의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아보고 주변에 자라는 잡초들의 종류를 살펴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귀한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땅이었습니다. 서방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월하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황참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당돌한 제안을 했지요. 대감마님, 저희가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동쪽 강변에 쓸모없는 자갈밭을 저희에게 쌀 한 가마니 빚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이 마을을 떠나 그곳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황참판은 월하의 제안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차피 버려둔 땅, 쌀 한 가만이라도 받고 처분하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했지요. 게다가 저 눈엣가시 같은 것들을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는 흔쾌히 월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월하는 그렇게 모두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버려진 땅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첫 번째 방역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황참판에게서 자갈밭의 땅 문서를 받아온 날 밤, 월하와 석보는 작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석보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월하, 정말 이 돌밭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소. 괜히 쌀 한 가마니 빚만 더 늘린 것은 아니오. 월하는 그런 석보를 안심시키며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갈밭이 특정 약초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 그리고 그 약초가 성공적으로 자라기만 한다면 쌀 5가마니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석보의 얼굴에도 조금씩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방 한쪽 구석에 누워있던 석보의 노모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되살아나고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며느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을 보고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월하야, 이리 좀 가까이 와보거라. 월하가 노모의 곁으로 다가가자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랫목 벽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고 낡은 목괴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란다. 노모는 목괴를 열어 그 안에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월하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표지가 다 닳아 제목조차 알아볼 수 없는 오래된 약초 서적이었습니다. 내 듣자 하니 우리 집안의 먼 조상님께서 어이를 지내셨다더구나. 그분께서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담아 남기신 책이라고 들었다. 허나 후손들이 어리석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낡은 책으로만 여겨 이리 썩혀두고 있었지. 월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그 안에는 붓으로 정교하게 그려진 희귀 약초들의 그림과 그 재배법, 그리고 효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깊고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노모는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종이 사이에 무언가가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지요. 그것은 상아로 만들어진 작은 패였습니다. 패에는 개성상인 마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다. 만약 살다가 정말 큰 어려움에 부딪히거든 이 증표를 가지고 개성에 있는 마행수라는 거상을 찾아가라고. 우리 집안과 깊은 신의가 있는 분이니 분명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이다. 다음 날부터 월하와 석보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자갈밭에 매달렸지요. 석보는 우직한 힘으로 큰 돌들을 골라내 밭의 경계를 쌓았고, 월하는 섬세한 손길로 약초 씨앗을 심기에 적당한 깊이와 강역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노력을 비웃었습니다. 저런 돌밭에 씨앗을 심다니 미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쯧쯧, 저러다 빚만 더 늘리고 쫓겨나겠구먼. 그들의 조롱에도 두 사람은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월하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약초 서적을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책에는 흙의 성질에 따라 거름 주는 법, 해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물 주는 법 등 그녀가 몰랐던 놀라운 지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책의 가르침대로 강변의 모래와 썩은 나무잎을 섞어 천연거름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약초밭을 가꾸었지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척박한 자갈밭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하나둘씩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싹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 어느덧 밭 전체를 온통 푸른빛으로 뒤덮었습니다. 월하가 심은 시호와 감초는 자갈과 모래에 좋은 기운을 듬뿍 받아 그 어떤 기름진 땅에서 자란 것보다도 더 튼튼하고 실하게 자라났습니다. 황참파는 의기양양하게 집사를 보내 빚을 독촉했습니다. 그는 석보네가 당연히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그들의 집과 땅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집사가 마주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석보 부부가 아니라 당당한 표정의 월하였습니다. 월하는 집사 앞에 잘 말려 정성스럽게 묶은 최상급 약초 꾸러미들을 산더미처럼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장에 내다 팔면 쌀 6가마니는 물론이고 10가마니 값은 좋게 나올 것이요. 대감마님께는 빚의 원금만 갚을 터이니 그리하시오. 집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쓸모없던 돌밭에서 이토록 귀한 약초가 이렇게나 많이 자랐다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약초를 들고 황참판에게 달려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황참판 역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괘씸한 것. 감히 내 땅에서 저런 것을 키워내. 그는 자신이 헐값에 넘긴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월하는 약초를 판 돈으로 황참판의 빚을 깨끗하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처음으로 석보와 시어머니에게 새 옷을 해 입히고 쌀밥에 고깃국을 올린 따뜻한 저녁상을 차렸지요. 그날 밤 석보네 초가집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세 식구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지 며느리의 첫 번째 사업은 그렇게 통쾌한 성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갈밭에서의 성공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월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황참판이 언제 또 다른 구실을 만들어
자신들을 괴롭힐지 몰랐고, 무엇보다 이 작은 마을의 장터에서 약초를 파는 것만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알려준 개성상인 마행수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월하는 가장 품질이 좋은 약초 견본과 시어머니가 주신 상하 증표를 품에 안고 석보와 함께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소문대로 마행수의 객주는 개성에서도 가장 크고 웅장했습니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상인들과 짐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지요.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의 월하와 석보가 마행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문지기는 콧방귀를 뀌며 그들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월하가 품에서 상가 증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행수 어른께 보여드리면 만나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증표를 본 문지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가 마행수에게 사실을 고했지요. 잠시 후 안에서 나온 마행수는 날카롭고 까다로운 인상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는 월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이 증표는 어찌하여 내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월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과 석보의 집안과 마행수 집안의 오랜 인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약초 견본을 내밀었지요. 마행수는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약초의 뿌리를 잘라 맛을 보고 향을 맡아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토록 뿌리가 깊고 향이 진한 시오는 평생 처음 보는구나. 대체 어떤 땅에서 이런 것이 자랄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월하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약초를 재배한 자갈밭의 특성과 약초 서적에서 배운 특별한 재배법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현재 약초 시장의 문제점, 즉 품질이 들쑥날쑥하고 유통 과정이 복잡하여 약재의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지요. 행수 어른, 제가 만약 매년 이와 같은 최상급의 약초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행수 어른께서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최상의 약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독점하여 모든 약재상의 으뜸이 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행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거지 처녀는 그저 운 좋게 좋은 약초를 발견한 시골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타고난 상재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마행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믿어보겠다. 그는 월하와 그녀가 앞으로 재배할 모든 약초를 시중 최고가로 사들이겠다는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요. 너의 그릇을 보니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여기 앞으로의 사업에 미천으로 쓰거라. 그는 막대한 양의 계약금을 그 자리에서 선지급했습니다. 기회는 이렇듯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마행수에게서 받은 막대한 계약금은 월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안악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황참판이 평생을 긁어모은 재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석보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돈다발을 보고도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월화는 갑작스러운 부에 취해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으니까요. 그녀는 먼저 자신처럼 황참판의 횡포에 시달리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황참판에게 빚을 줘 곧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소작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제안했지요. 제가 그 빚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그 밭을 파십시오. 물론 시세보다 더 후한 값을 쳐드릴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거지 며느리가 갑자기 어디서 저런 큰 돈이 났을까? 혹시 황참판보다 더 악독한 지주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월화는 그들의 불안을 따뜻한 진심으로 잠재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저에게 파신 뒤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황참판이 아닌 저에게 소작료를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드리건대 제가 받는 소작료는 황참판이 받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감면해주고 관아에 내야 할 세금도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하지만 월화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녀가 내민 두둑한 밭값에 사람들은 마침내 그녀를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둘씩 그녀에게 자신의 밭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그렇게 마을의 작은 밭들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땅을 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각 밭의 토질과 특성을 꼼꼼히 파악하고 그 땅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약초를 심으면 좋을지 소작인들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되살아났고 아이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월화를 거지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화 마님이라 부르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그렇게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며 마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마을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자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바로 황참판이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어야 할 거지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신의 소작인들이 하나둘씩 월화에게 땅을 팔고 떠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괘씸한 것, 저 요망한 계집이 감히 내 것을 넘봐. 황참판은 더 이상 월화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오랜 뒷배인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원님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월에게 손을 봐달라고 청탁했지요. 며칠 후 관아의 포졸들이 월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월화가 불법으로 토지를 매매하고 탈세를 했다는 누명을 씌우며 막대한 양의 세금을 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녀가 사들인 모든 땅을 관아에서 몰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였지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관아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그리 쉽게 당할 상대가 아니었지요. 관아의 횡포에도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세금 폭탄이 실패로 돌아가자 황참판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왈패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그들을 시켜 월하의 가장 큰 자산인 강변 약초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했지요. 그 계집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약초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리고 밭을 불태워버려. 그날 밤 복면을 쓴 왈패 무리가 횃불을 들고 살금살금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황참판의 비열한 방해 공작은 월하의 지혜와 맞물려 오히려 그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참판의 계략은 교활했지만 월하는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황참판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할 것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지요. 관아에서 세금 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개성으로 사람을 보내 마행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행수는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고 있는 거상이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일개 고을 원님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요. 마행수는 월하의 서신을 받자마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감사원에 조용히 말을 전했고 며칠 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 감찰관이 고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감찰관은 황참판과 원님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낱낱이 파헤쳤고 원님은 결국 파직당하고 말았습니다. 월하는 그렇게 황참판의 가장 든든한 뒷배를 아무도 모르게 잘라내 버린 것입니다. 왈패들의 습격 또한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황참판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왈패들을 보고 그날 밤 약초밭에 무슨 일이 생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석보와 이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따르는 마을 장정 몇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밭으로 도둑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지요. 그날 저녁 월하와 마을 사람들은 약초밭 주변에 교묘한 함정들을 설치했습니다. 왈패들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는 얕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를 나무잎으로 덮어두었고 밭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에는 칡덩굴을 엮어 발목 덫을 만들어 두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초밭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허수아비의 옷에 오지나무 진액을 흠뻑 발라두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횃불을 든 왈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월하가 설치해둔 함정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요. 악! 으악! 여기저기서 왈패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덩굴에 걸려 넘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둥지둥 밭으로 들어간 그들은 밭 한가운데 서 있는 허수아비를 홧김에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꼴사나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왈패들은 온몸이 옷으로 벌겋게 부어오른 채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뒹굴고 있었지요. 그들은 월하 앞에 무릎을 꿇고 황참판의 사주를 받았다고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황참판의 비열함은 온 마을에 알려졌고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반면 월하의 지혜와 대담함에 대한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그녀는 위기를 단순히 막아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황참판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황참판과의 싸움에서 연이어 승리했지만 월하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황참판에게 결정타를 날릴 기회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그해 여름, 유난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농부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깊어졌지요. 월하는 매일같이 산에 올라 자연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서적에서 가뭄의 징조에 대한 구절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산의 개미들이 떼를 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제비가 낮게 날며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물들면 큰 가뭄이 들 징조이니라. 놀랍게도 책에 적힌 모든 징조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올해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끔찍한 대가뭄이 닥칠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황참판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지요. 그녀는 즉시 마행수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예측을 알리고 막대한 양의 자금을 빌렸습니다. 마행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난 몇 년간 월하가 보여준 비범한 통찰력을 믿고 그녀의 요청대로 거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월하는 그 돈으로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논들을 찾아다니며 그것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작인들은 어차피 망한 농사, 푼돈이라도 받고 논을 파는 것이 이득이라 생각하며 그녀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황참판 역시 자신의 논들이 말라붙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하가 흉년든 논들을 사들인다는 소문을 듣고는 쾌재를 불렀지요. 저 미련한 계집이 드디어 실수를 하는구나. 망한 논을 사들이다니 제 발로 무덤을 파는 짓이다. 그는 자신의 쓸모없는 논들까지 월에게 비싼 값에 떠넘기며 그녀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월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월하 마님이 드디어 노망이 났나 봐. 저 많은 논을 사서 뭘 하려고. 하지만 월하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계획이 그려져 있었지요. 그녀는 지금 모두가 버리는 돌멩이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보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모두가 월하의 행동을 비웃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들인 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같이 석보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읽었던 낡은 서적에는 약초 재배법뿐만 아니라 땅의 흐름, 즉 수맥을 읽는 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땅 위로 흐르는 강물은 가뭄에 마를 수 있으나 땅속 깊이 흐르는 물줄기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다. 버드나무가 유난히 무성한 곳, 땅의 기운이 서늘한 골짜기 아래에는 반드시 숨겨진 물줄기가 흐른다. 월하는 책의 가르침과 자신의 직감을 믿고 며칠 밤낮을 산속을 헤맨 끝에 마침내 숨겨진 수맥이 흐르는
거대한 안반지대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주된 식수원인 강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수원이었습니다. 찾았어요, 서방님. 우리가 살 길을 찾았어요. 그날부터 거대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월화는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모든 소작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넉넉한 품삯을 약속하고 가뭄을 이겨낼 희망을 심어주었지요. 나를 믿고 따라주시오. 내가 여러분의 논에 물을 대주겠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에 이끌려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월하의 지시에 따라 산의 안반지대에서부터 그녀가 사들인 논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깨고 흙을 파내는 고된 작업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황참파는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마을의 강물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상류에 둑을 쌓아 오직 자신의 논에만 물을 댔지요.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그 강물마저 서서히 말라붙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화가 산속에서 흙 파기 노름이나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수로가 완성되던 날, 석보가 마지막 바위를 깨뜨리자 그 틈새로 시원한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터졌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는 새로 만든 수로를 따라 월화가 사들였던 마른 논들을 구석구석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땅이 다시 생명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찾아왔을 때 나간골의 풍경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은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황참판의 노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그가 독점했던 강물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그의 광활한 노는 누렇게 타들어가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벼이삭들은 나달 하나 제대로 맺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 고개를 숙였지요. 그는 평생 처음 겪는 대흉작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은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고 그의 고가는 텅 비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반면 월화의 노는 기적과도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새로운 수로에서 흘러나온 물은 가뭄 내내 마르지 않고 그녀의 모든 논을 풍요롭게 적셔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논에서는 벼들이 황금빛으로 탐스럽게 익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대풍년이었습니다. 추수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황참판의 논에서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월화의 논에서는 풍악소리와 함께 즐거운 추수 노래가 울려 퍼졌지요. 월화의 땅에서 일한 소작인들은 한박웃음을 지으며 자신들을 구해준 월화의 지혜에 감사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전세는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전국의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월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행수와 협력하여 자신이 수확한 막대한 양의 쌀을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쌀을 무작정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관아에 군량미를 기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부자를 넘어 어진 의인으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쌀을 팔아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마행수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잔칫집에서 쫓겨나던 거지. 처녀는 이제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었고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던 악덕지주는 몰락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대풍년을 맞은 월하의 명성과 부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지주가 아니라 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지요. 그녀의 객주에는 개성과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 줄을 이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쌀과 약초의 시세가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반면 황참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그는 소장료를 한 톨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장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첨하던 자들이 이제는 빚을 갚으라며 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과 가구들을 내다 팔고 애지중지하던 서화와 도자기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막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땅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땅을 사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월하였습니다. 월하는 황참판이 내놓는 땅들을 시세에 따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차례차례 사들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조롱하거나 그의 불행을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그런 담담한 태도가 황참판에게는 더 큰 굴욕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더냐. 황참판은 핏발선 눈으로 월하를 노려보며 읊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위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참판이 소유했던 땅들은 모두 월하의 이름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모았던 그 모든 부가 이제는 그가 가장 멸시했던 거지 며느리의 손안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지요. 마침내 황참판에게 남은 것은 그가 살고 있는 거대한 기와집 한 채와 아주 작은 땅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옛 땅들을 바라보며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작은 돌멩이가 결국 자신의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성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황참판은 결국 마지막 남은 기와집마저 팔아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몰렸지요. 그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을 운명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라고는 차마 팔 수 없어 남겨두었던 아주 작은 땅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은 바로 10수년 전 그가 석보의 아버지에게서 빚 대신 빼앗았던 손바닥만 한 밭과 그 위에 있던 초가집 터였습니다. 그는 그 땅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었지요.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던 날, 황참판은 마지막 남은 그 낡은 땅 문서 한 장을 품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돈과 권력은 이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던 그는 마침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땅 문서를 꺼내 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월하의 집을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집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던 그 길을 이제는 자신이 머리를 조아리기 위해 거꾸로 걷고 있었습니다. 월하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때 이 고을의 하늘과도 같았던 그의 모습은 이제 남루한 행색의 늙은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월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황참판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지요. 황참판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흙 묻은 손으로 낡은 땅 문서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라도 사주시오. 이 늙은이 밥이라도 한술 뜨고 죽어야 하지 않겠소. 월하는 황참판이 내민 낡은 땅 문서를 들고 그의 초라한 행색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1년 전 자신이 이 집 앞에서 멍석에 말려 매질을 당하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굴욕과 아픔, 그리고 자신을 감싸주던 한 사내의 따뜻한 온기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강물처럼 깊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참판 어른, 제가 어른의 땅을 수도 없이 사보았지만 이 땅처럼 보잘것없는 것은 처음 봅니다. 묵정밭이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짓기에도 너무나 좁으니 사실상 그 가치는 쌀 한 태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참판의 얼굴이 절망으로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월하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땅마저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하지만 월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나 내 오늘 특별한 값을 쳐서 이 땅을 사드리겠습니다. 황참판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월하를 쳐다보았지요. 월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잘 익어 노랗게 빛나는 찐 옥수수 한 개였습니다. 황참판은 자신의 손에 놓인 옥수수를 보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하는 그런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 앞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사내가 저에게 찐 옥수수 한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옥수수 한 개가 저에게는 천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참판 어른의 이 마지막 땅의 가치는 제게는 딱 이 찐 옥수수 한 개 값입니다. 그제야 황참판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을 멸시하고 짓밟아왔던 것들의 가치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한 거지 처녀에게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옥수수 한 개와 맞바꾸게 된 것입니다. 굴욕과 회한의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찐 옥수수를 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월핵에 깊이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돌아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 시대의 탐욕이 저물어가는 쓸쓸한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월하는 그가 남기고 간 땅 문서를 쥔 채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참판이 떠난 후 월하는 마침내 그가 소유했던 나간골의 모든 땅을 사들여
마을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땅 문서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오랫동안 억압해온 악덕지주가 사라지고 월하 같은 어진이가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했습니다. 월하는 가장 먼저 소작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녀는 황참판이 받던 과도한 소작료를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풍년과 흉년에 따라 소작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지요. 이제 소작인들은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빚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월하는 마을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사제를 털어 늘 물이 부족했던 마을의 중심에 깊고 큰 공동 우물을 팠습니다. 안악들은 더 이상 물을 깃기 위해 먼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지요.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작은 서당을 짓고 훌륭한 훈장님을 모셔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의 낭낭한 책 읽는 소리가 마을의 새로운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기관인 의창을 세워 언제든 굶주린 이들이 곡식을 빌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곡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 즉 자립할 수 있는 기술과 기회를 제공하려 애썼습니다.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가난하고 침체되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와 희망이 넘쳐났지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 돕고 의지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월하가 있었습니다. 월하가 마을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성장하는 동안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남편 석보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월하를 만나기 전 그는 그저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무시당하던 어수룩한 노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하라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함께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대담하다는 사실에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내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지요. 그는 월하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굳은 일과 험한 일은 자신이 모두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월하가 약초밭을 일굴 때 그는 밤낮으로 밭을 지키며 짐승과 도둑을 막아냈습니다. 월하가 수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돌을 깨고 흙을 파내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월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고 언제나 아내의 결정을 굳게 믿고 지지해 주었지요. 월하는 그런 남편의 우직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 자신감 있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가진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석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요. 이제 석보는 더 이상 예전의 어수룩한 석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월하가 사들인 수많은 땅과 그곳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일꾼들을 관리하는 듬직한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각 땅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일꾼을 배치하고 수확량을 계산하여 장부를 정리하는 등 제법 능숙하게 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제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우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에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는 이제 월하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석보나리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순박하고 다정한 지압이었지만 밖에서는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하고 지혜로운 가장이었습니다. 돌처럼 우직했던 사내는 월하라는 빛을 만나 마침내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월하의 명성은 이제 나간골을 넘어 조선 8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업적 동반자였던 개성상인 마행수는 그녀의 놀라운 성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그는 월하가 가진 상제가 이 작은 시골 마을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마행수는 큰 결심을 하고 직접 나간골의 월하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흙집은 이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고 그 주변은 풍요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행수는 몰라보게 변한 마을의 모습과 더욱 깊고 당당해진 월하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지요.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을의 안부를 묻던 마행수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월하 마님,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마님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기 위함이요.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월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의 그릇은 이 작은 고을에 담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마님의 지혜와 통찰력이라면 조선의 상권을 모두 손에 쥘 수도 있을 것이요. 나와 함께 개성으로 갑시다. 내가 가진 모든 자본과 인맥을 동원하여 마님을 돕겠소. 우리 함께 이 나라 최고의 거상이 되어 더 큰 꿈을 펼쳐보지 않겠소? 그것은 실로 파격적이고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월하의 심장이 잠시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더 넓은 세상, 더 큰 무대가 그려졌지요. 그녀의 능력이라면 마행수의 말처럼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는 것도 결코 헛된 꿈은 아닐 터였습니다. 월하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수 어른의 제안은 참으로 과분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허나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마행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세상을 잃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저를 받아주고 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준 것은 바로 이 마을과 이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의 부는 이 땅과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이곳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남편 석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게 진정한 부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마행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깊은 감탄과 존경이 담긴 표정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허, 내가 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진정한 상도가 무엇인지 오늘 월하 마님께 제대로 배웠소. 그는 월하가 이미 자신을 뛰어넘는 더 큰 상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행수가 돌아간 후 월하의 삶은 변함없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더 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보살핌 아래 나간골은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손꼽히게 되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월하와 석보는 나란히
옛 황참판의 땅이었던 그 작은 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척박했던 땅은 이제 두 사람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옥수수가 탐스럽게 자라는 비옥한 밭으로 변해 있었지요. 석보는 잘 익은 옥수수 한 개를 따서 껍질을 벗겨 월하에게 건넸습니다. 월하, 기억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옥수수를. 월하는 남편이 건네는 옥수수를 받아들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생애 가장 맛있고 따뜻했던 옥수수였는걸요. 두 사람은 옥수수 밭 사이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멸시받던 거지 처녀에서 마을에 존경받는 데모가 되기까지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 속에는 언제나 이 옥수수 한 개처럼 따뜻했던 서로의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월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 그것은 결코 넘쳐나는 돈이나 광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는 절망에 빠진 이에게 기꺼이 자신의 마지막 옥수수를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거지 며느리로 시작했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르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서방님, 월하가 석보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석보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황급빛 옥수수 밭 위로 두 사람의 행복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이 되어 나간 꼴에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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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질 것이었습니다.